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재활학과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뭐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부상이 온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아주 적절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요. 근간소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현재 코비드19가 어느 정도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코비드19 시대에서 신체 활동 부족에 대해 설명드리고 운동할 때 주의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나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하는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의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감소증이란 골격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양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육 양은 괜찮은데 아니면 질적으로 근력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하고 비활동적인 습관, 영양 부족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점차 줄게 되고 이게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환, 손상, 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근육이 녹는 거죠. 이화작용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과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중요한 이유는 노인에서 근감소증이 생길 경우에 낙상과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심장질환이나 호흡질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인지장애와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것, 걷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삶이 불가능해지고 또 이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근감소증 발생이 왜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근육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나 젊은 성인기까지 증가합니다. 일단 40세 정도부터는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50세 넘어서는 1년에 한 1, 2% 정도씩 근육량이나 근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젊은 나이에서는 일단 근육량을 최대화해야겠죠. 근육량을 최대한 근육을 저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와 중년기에는 그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데요. 운동이랑 영양이 있을 텐데 영양에 대해서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진 않고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1966년에 있었던 실험입니다. 20세 건강한 남자 5명한테 3주 동안 눕혔습니다. 아무 운동을 못하게 하고 눕은 상태로 두고 그 뒤에 8주간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 것보다 20세에 3주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에 이제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감소한 정도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젊은 나이에도 움직이지 않고 3주만 있으면은 운동 기능이라는 게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코비드19 시대 되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해졌습니다. 뭐 이건 좀 지난 기사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체중이 증가하고 이제 신체 활동은 줄고 밖에 이제 사회생활은 줄고 시켜먹는 음식 같은 거 많이 늘면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 이후로는 집안에만 있으면서 자꾸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지방이 늘고 활동을 줄어들면서 운동량 감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감소증이나 이런 운동 부족 같은 것이 이제 사망률에도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질환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신체 활동이 점차 떨어지다 보니까 이 신체 활동 저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사람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운동해라 이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시려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빈도가 있을 것이고 운동의 강도, 시간, 그다음 운동의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맞춘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고요. 이 그래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똑같은 충격이더라도 사람마다 충격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 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절이나 힘줄이나 이런 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완벽한 한 가지의 운동은 없고 중요한 것은 각자 개별화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 다들 흔히 아시다시피 뭐 걷기 아니면 빠르게 걷기, 뛰기, 아니면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유산소 운동은 주 3에서 5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중등도 혹은 고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중등도, 고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등도 강도이고 어떤 것이 고강도 운동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강도를 할 경우에는 30분 정도, 고강도 운동할 경우는 한 20분 정도 이상은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강도 운동 같은 경우 일주일에 150분.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뭐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는 빠른 걸음으로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한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요. 뛰시는 걸로 하면은 이제 뭐 15분씩, 20분씩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뛰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굉장히 운동마다 다르고 활동마다 다릅니다. 어떤 운동은 굉장히 힘든 운동이 있겠고, 마라톤 같은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빠르게 걷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운동 강도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제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검사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중등도 운동 강도라고 하면은 약간 숨 차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가 되겠고요. 고강도는 몇 가지 단어 정도 얘기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게 걷기를 하시면은 옆 사람이랑 숨이 좀 차기는 한데 옆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가 중등도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워낙 스마트워치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 스마트워치 보시면 심박동수 바탕으로 해서 운동 강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네, 운동 자각도 이제 본인이 느끼기 얼마나 힘든지인데 중등도 강도는 3에서 4점 정도. 그러니까 운동을 시켜보고 환자분들이 한 중간 정도 힘들어요. 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등도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음수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중등도 강도는 10분에 1000걸음 정도 걷는, 그러니까 빠른 걸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강도는 10분에 1000걸음 이상, 약간 최소한 약간 뛰거나 이런 정도 속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빠른 속도로 걷는 거를 매일 30분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로는 다음 같은 것들이 있겠고, 바깥에 이제 나와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만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데 크기가 크고, 워킹 패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작은데 느린 속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인데 강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로잉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전신 이용한 운동이 가능하지만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가격도 좀 비싸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근력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운동을 시킬 때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강도나 반복 이런 횟수 같은 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10RM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헬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10RM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두박근 운동을 하시는데 10번 들고 더 이상은 들 수 없는 정도의 강도, 이게 10RM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1RM 같은 경우는 보통은 추천하지 않는데 정말 딱 한 번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중량을 이제 1RM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반복 운동,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을 10번 하는 거가 한 세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뭐 5세트 할 수 있고 이런 식이 되겠고요. 또 근력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뭐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할 때 동심성 운동과 편심성이 있는데, 이제 동심성 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구부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구부리는 거는 동심성 운동이 될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내리는 때 이때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굉장히 근육에 자극이 많이 가고 근육을 늘리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편심성 운동,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의 이런 분들은 뭐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동심성 운동과 편심성 운동을 모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점차 강도를 늘려가셔야 되고요. 절대로 처음부터 무리한 무게로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점차 무게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잘못되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힘줄이나 인대나 이런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에서 지금 특히 중요한 근육 같은 경우에는 다리, 엉덩이 이쪽 근육이 될 텐데요. 그게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다 엉덩이 근육이랑 다리 근육이 담당을 하고, 걷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하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 운동을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하체 근력 운동으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맨몸으로 스쿼트 운동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무게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스쿼트 운동을 맨몸으로 하거나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모이거나 앞으로 나올 경우에는 무릎 통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잘 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시다가 무리해서 내려오다가 엉덩이가 저렇게 말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척추 문제가 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발목이나 무릎이나 엉덩이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해서 큰 가동 범위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가동 범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강도로 하실 때는 스쿼트 같은 거 못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레그 익스텐션,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고 한 30초 정도 버텼다가 내리거나, 아니면 30초가 어려우면 10초 정도 버텼다가 내리는 거를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는 허벅지 근육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따로 뭐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이를 닦으면서 저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든지 일상생활 중에서도 근력 운동을 자꾸 해주시는 것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균형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균형 잡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낙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균형 운동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태극권도 할 수 있고 균형 잡는 운동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로 서는 운동 같은 거를 처음에 어려우실 땐 저렇게 의자 같은 걸 붙잡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한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많이 우리나라 분들이 하시는 운동들 중에 스트레칭에서 약수터에서 이렇게 막 몸을 튕기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정적으로 하시는 스트레칭이 좋고요. 그래서 강도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약간 불편감이 느끼는 정도, 그 다음에 스트레칭마다 한 30초에서 한 60초 정도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몸통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하지 스트레칭을 위해서 이제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 쪽에서 가슴이나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척추 문제가, 예를 들어 척추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거나 그런 척추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소파 같은 데 저렇게 구부정하게 앉는다거나 하면은 디스크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저렇게 앉을 경우에는 허리에도 저렇게 부담이 되고 무릎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앉지 마시고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끝까지 넣어가지고 꼿꼿하게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허리는 꼿꼿하게 요추 전만 이렇게 C자처럼 꼿꼿한 모양으로 있는 것이 좋으시고요. 물건 같은 거 들 때에도 아무리 가벼운 물건을 들더라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심지어 뭐 신발끈 같은 걸 묶을 때에도 허리만 구부려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하면 디스크에 무리가 오실 수 있고요. 그러기보다는 허리는 꼿꼿하게 유지하고 고관절과 무릎을 함께 써서 물건을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복근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 중에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항상 꼿꼿하게 펴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윗몸 일으키기 같은 복근 운동들을 피해 주시고, 만약에 하신다면 뭐 플랭크나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주먹을 이렇게 2개 정도 해서 턱 밑에다가 이렇게 받치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쉬시는 겁니다. 심호흡을 하시면서 허리에게 쉴 시간을 주시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운동을 할 때 엉덩이나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괜찮다고 하면은 2단계 같은 경우는 저기 팔꿈치를 펴고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괜찮다가 2단계로 진행을 할 경우에 다리 쪽으로 저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디스크가 나와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만약에 1단계 땐 괜찮았는데 2단계 때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면은 다시 1단계로 범위를 줄여서 하시다가 나중에 통증이 좋아지시면 그 다음에 단계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도 오래 앉아 계실 때는 자주자주 저렇게 허리를 펴주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유산소 운동은 어떤 것이 좋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전거 타기나 걷기나 다 괜찮긴 하신데,
자전거 타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저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다는 허리에다가 복근과 허리에다 힘을 딱 주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보통 추천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척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특히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 하실 때 허리가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은 양반다리라고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절하거나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계단 내리는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등산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걷기 운동 하셨을 때 무릎에 무리가 전혀 오지 않으신다면 걷기 운동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되거나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걷기만 하더라도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전거 운동이 무릎에 무리가 덜 갈 수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하는 자전거 운동 같은 것이 허리나 무릎에 모두 다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화된 운동으로 만약에 통증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 정도만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만약에 통증이 좀 심하지 않고 더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쿼트 운동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시면서 딱 모든 운동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마다 적절한 정도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 뭐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근감소증은 나이 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해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뭐 근육통 정도 발생하는 게 뭐 하루 정도 가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운동을 하시고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어깨나 뭐 무릎이나 이런 곳에 통증이 생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슬라이드가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나중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당뇨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건강 특강 들어봤는데요. 그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 장정우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 먼저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인사 말씀. 예. 저번 달에 저희가 올려드린 제 강의를 구독해주신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우시죠? 네. 못 보겠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시민분들이 참 그 교수님 강의 듣고서는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5개만 골라봤거든요. 예.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임화선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2년 전에 봉화지겸에 걸려서 2주간 입원했던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당뇨족하고 어떤 관계가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 봉화지겸에 걸린 분들이 당뇨족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예. 예. 일단 이제 봉화지겸,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인데 봉화지겸이 이제 족부에 발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이거 자체가 일단 당뇨족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네. 예. 저번에 강연 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뇨족의 형태가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이제 상처가 외부에 발생해서 궤양에 발생한 것도 당뇨족이고, 네. 또 이렇게 건조괴사가 일어나서 까맣게 다 이제 괴사가 일어난 것도 당뇨족이고, 또 이 환자분처럼 이제 봉화지겸이나 겉으로는 상처가 없어도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해서 이제 봉화지겸이 발생하거나 안쪽에 이제 고름집이 잡히거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당뇨족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족이 발생을 하셨던 거죠.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어디 가서 상처가 생기거나 어디 뭐 그럴 만한 소인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봉화지겸이 발생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은 사실 그런 분들은
전날 뭐 평소에 하지 않았던 평소보다 훨씬 이제 무리한 이제 등산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활동을 이제 좀 과하게 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녁 때 이제 좀 네. 술을 평소에 안 하시던 과음을 좀 많이 하시고 아,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이 이렇게 네. 됐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컨디션이 많이 저하가 되고 또 면역도 억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평소에는 공격을 잘 받지 않던 정상적인 부분이라도 우리 몸에 취약한 부분은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제일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족부 네. 같은 부분이 이렇게 감염이나 염증에 취약해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화지겸으로다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초기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네. 이게 만약에 단순 봉화지겸이면 이제 입원을 하시고 항생제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좋아지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지체가 되고 이 봉화지겸이 안쪽으로 다 고름이 잡히는 농양으로다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농양이 주변 조직을 이제 녹이고 아,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또 족부에 있는 그 근막이나 아니면은 이제 힘줄 즉 건을 타고서 쭉 이제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게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바로 내원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민님이 보내주셨는데, 당뇨 환자면서 내성 발톱이 있을 때 왜 우리 네일샵에 가서 그 교정 받는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받아도 별로 문제 없는지 궁금하다셨어요. 먼저 네. 답변부터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네일샵에서는 그냥 네일 케어 정도만 받으시고요. 네. 내성 발톱 치료라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그 의료 기술이 있는 의료인이 이제 시행을 하여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 뭐 말로는 간단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내성 발톱 치료하면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발톱을 제거해주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발톱을 제거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상피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발톱 밑 그 상피 부분을 어느 정도 긁어줘서 그리고 묶어줘야지만 이제 다시 그쪽에서 내성 발톱이 재발하는 일이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네일숍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멸균 소독이 제대로 된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지는 사실 네. 의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적절한 그런 치료 교정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더 다른 이제 당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네. 이제 더 손해가 되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내성 발톱이 있으면은 저한테 오셔서 네, 제가 간단하게 다 네. 이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아, 예. 네. 치료는 이제 네, 병원에서 제대로 그럼요. 네, 예, 받는 예. 걸로 예.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안다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당뇨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족욕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했는데 족욕 자주 하면은 이제 일단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우리 왜 컨디션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당뇨족 예방과도 또 연관이 있을까요?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은 예.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일단 여기 이제 질문을 하신 안다은님. 분들도 안다은님도 하고 나면은 컨디션이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들고 아주 좋다고 하셨죠. 이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게 되면은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이 이제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족이라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 저하와 관련되는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예. 족욕을 자주 하고 매일까지는 못 하더라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발을 네. 상태를 체크를 하고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는 이제 로션을 이제 발라서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네.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족욕을 하되 항상 뜨거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좀 미지근한 사용하실 물. 것을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당뇨족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감각 저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뜨거운 건지 이게 적절한 건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담그고 있으면은 사실 뭐 끓는 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저온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온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보다는 좀 미지근한 정도의 느낌이 들 만한 물을 네.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질문을 제가 몇 가지로 조금 훑어보긴 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그 파라핀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아. 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파라핀 치료도 이제 따뜻하게 데워진 파라핀에 이제 담궈서 네.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노리는 그쵸? 것인데 네. 좋기는 하지만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뜨거워서요? 이게 네. 예, 한 40도 내지 50도 정도 되는 그런 파라핀에 담그는 건데 네. 온도 체크가 만약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환자분들은 몰라요. 뜨거운 거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온도 조절이 되는 환경 하에서 파라핀 치료를 받는 것은 추천을 하되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지근한 적정 온도라고 하면 대개 몇 도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세요? 도수를 딱히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냥 본인이 판단하기가 손으로 힘들다면 쟀을 때. 네네. 식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 정도는 미지근한 게 맞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온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한구름님은 당뇨족과 비슷한 발과 관련한 병들이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은 좀 예방할 수 네.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 병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에 생기는 이제 이런 발 관련 병들 중에 이제 당뇨발도 굉장히 당뇨족도 굉장히 무서운 거긴 한데요. 네.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버거시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장기간 흡연을 하셨던 이제 중년 분들에서 이제 가끔 발생하는 것이죠. 둘 다 이제 당뇨족과 마찬가지로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네. 당뇨족이 이제 혈관 내 죽상경화에 의해서 그 약간 찌꺼기들이 이제 끼면서 좁아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네. 버거시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흡연을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일산화탄소나 니코틴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네. 그것들이 혈관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혈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혈관이 이제 좀 많이 막히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네. 공통적으로 혈관이 가늘어지니까 이제 손끝, 발끝, 이제 네. 혈액순환에 취약한 부분들이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뇨족도 굉장히 치료하기가 애를 먹는데 버거시병도 만만치가 않죠. 또 발생을 그래요? 하면은 네. 일단 뭐 치료에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뇨족 환자들은 그래도 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각이 네. 많이 둔해지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버거시병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소독을 할 때 만지기만 해도 거의 이제 소스라치게 이제 굉장히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금연. 네. 그리고 비슷한 게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만한 거는 이제 정맥성 궤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당뇨족이나 이제 버거시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동맥이 이제 폐쇄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기전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 정맥성 궤양 같은 경우는 정맥이 이제 기능을 잘 못할 때, 즉 이제 발끝으로다가 동맥혈은 잘 갔는데 네. 이제 심장 쪽으로 다시 정맥혈이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 기능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정맥 자체의 어떤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근육이 짜줘야지만 이렇게 정맥이 네. 위쪽 정맥혈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역할들이 많이 부족한 분들 그런 경우에 정맥혈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다리 쪽에 이제 정맥 이제 저류가 발생하고 우열이 발생하면서 네. 그런 환경 자체가 이제 세포를 많이 공격을 하고 아. 그리고 상처가 잘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부위에 이제 상처가 발생을 하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치료에 반응을 잘 보이질 않고 네. 치료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구나. 네, 버거시병하고 정맥성 궤양 이렇게 예. 두 가지 비슷한 질병으로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소율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당뇨족의 증세가 상당히 이제 진행됐을 때에는 절단했다 이런 것들을 왜 강의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절단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증세가 약해지고 열심히 치료하면 다시 이게 회복될 수 있는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무조건 절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이 질문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절단이 필요한 건가요? 네. 당연히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네. 반드시 절단이 필요한 건 아니죠.
물론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당뇨족을 이제 장기간 앓고 두고 만성화가 되면서 안쪽으로 이제 뼈 쪽에 만성 골수염이 발생해서 뼈들이 다 녹아버리고 네. 그로 인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많이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절단 피할 수 없고요. 또 건조괴사가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정말 이제 까만 고목나무처럼 이제 까맣게 괴사가 됐다. 그 부분도 이제 절단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재생이 되긴 힘드니까요. 네. 하지만 초창기에 이제 발병을 하고서 이제 바로 내원을 하셔서 네. 안쪽에 있는 뼈는 다 괜찮고 주변을 싸고 있는 연부 조직만 손상이 돼 있더라. 그러면 아무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강연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처럼 미세 수술 기술을 이용해서 유리피 판소를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네. 간단한 피부 이식술을 시행하거나 해서 연부 조직만 재건을 해줄 수 있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절단 없이 네.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초창기라고 한다면 설사 절단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그 남길 수 있는 길이를 최대한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절단을 최소화해서 네. 보행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발병을 한 초기에 네.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만성화되기 전에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마지막에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편안하게 또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